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방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들이대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를 보면 어색한 종목 중에 딱 반가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위에 있는 테슬라인데요.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만큼이나 바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거든요. 테슬라는 참 뉴스도 정말이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며칠 순달람에서 안 다루다 보니까 또 이슈가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좀 바로 가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오토테크 종목들이 좀 종목 등락률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었습니다. 그래도 강세인 종목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선전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라이다 업체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루미나라든가 우스터, 이노비즈, 벨로다인이 약세였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테슬라의 AI 데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라이다를 전혀 안 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돼서 공개가 되면은 아무래도 라이다 업체들한테는 약세가 악재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틀 연속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장중 빠지다가 어저께는 695불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 이평선을 못 뚫고 688불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말씀드릴 텐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첫 번째 이슈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이슈로 꼽는 것이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공식 조사를 착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11건의 사고의 오토파일럿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그 투자자분들이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이 중 2건이 음주운전이고요. 하나는 차에서 영화를 보다가 또 다른 한 건은 차에서 강아지를 돌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또한 조사가 더욱더 이루어져야겠지만 좀 의아한 면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어제는 미국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마케팅을 좀 꼬집으면서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죠. 한국으로 치면 공정위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사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테슬라의 마케팅이 차량의 능력을 좀 과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잠재적인 위협을 좀 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마케팅 방식에 있어서 이제 자율주행 패키지를 좀 선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허위 광고는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 오픈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 데이가 어쨌든 내일 열리기 때문에 사실 어제 주가에는 큰 악재로 좀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테슬라는 분기마다 차량 안정성 보고서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 자료에 따르면 오토파일럿이 개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419만 마일을 달려야만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하고요. 반면 일반적인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48만 마일을 달릴 때마다 사고가 한 번씩 났으니까요. 테슬라의 경우가 사실 10배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HTSA는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기관인데요. 이번에는 테슬라가 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도 지난 4월에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아주 문매를 맞았었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상해 자유무역지대의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에 약 90%의 현지 화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 수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부품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해외 수출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이나를 중국 당국에서 더욱더 심한 견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높은 현지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원가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렴이 버전으로 2천만 원대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이미 프로토타입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올해 중국에 빠른 속도로 슈퍼차저를 지금 설치를 했다는 건데요. 설치 속도가 작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내 차량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여전하다라는 방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몇 시간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중국 현지 소식인데 CATL이 기가팩토리 상하이 옆에다가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CATL의 배터리가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4680 배터리는 반드시 조금 달성을 해야 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과 테슬라의 파트너십은 더욱더 공고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소식인데요. 유럽에서는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좀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환경단체와의 소송전 때문에 건설이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사라진 건데요. 지난 7월에 테슬라가 승소한 건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테슬라의 연방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중국, 유럽에서 테슬라에게 좀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다음은 하락 종목들입니다. 하락 종목도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4위네요. AMD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본업에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AMD와 자이링스가 합병을 좀 예정 중에 있다라는 것은 다 아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종 승인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말로 예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이제 주가 등락률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조건이 현금 지불은 좀 일절 없이 주식 교환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자이링스 주주들은 합병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보유한 자이링스 한 주당 AMD의 주식을 약 1.7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문제죠. 바론스에서는 AMD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올라서 자이링스가 싸 보인다라는 점을 좀 꼬집었었는데요. 둘 간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AMD 주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이링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이링스를 보유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거래 프리미엄도 지금 최근에 AMD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급등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이었나요? AMD가 좀 밈 주식으로 탈바꿈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자이링스와의 갭이 너무 벌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AMD가 월스트리트배츠에서 언급된 종목 순위에서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지난 주에서 몇 주 전에는 거의 1, 2위였는데 지금 거의 10위권이고요. 참고로 1위는 팔란티어고요. 2위는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뭐 AMD의 본업은 뭐 괜찮습니다. CPU 시장에서 가장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대우받는 시장이 데이터 센터향 서버 시장입니다. AMD의 서버 점유율이 최근 드디어 10%를 넘겼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2022년 내년에는 22%에 달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AMD는 서버 제품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TSMC 매출의 10%를 담당하는 2위 고객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고객사가 되면 나중에 칩 수주를 받을 때 교역 조건도 좋아지고 다량으로 칩을 확보할 때 좀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벌써 이제 순달람이 이번 주 마지막 코너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유연하고 화끈한 스타일의 우리 2030 세대가 선택한 5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선택은 소파이가 어제 나왔는데 2030 세대가 많이들 사셨던 거였네요. 네, 어제는 그래도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AMD가 또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아까 했으니까 좀 패스를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쿠팡입니다. 최근에 쿠팡이 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는데요. 한국 기업인데 영어로 보니까 좀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서 한국 걸 가져왔습니다. 네. 순손실이 지금 6천억 원 정도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6월 17일에 발생한 덕평 물류센터 화재 관련 비용이 일회성으로 선반영되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이 화재 수습 비용만 3,400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올해 2분기 매출은 5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대비 무려 71% 상승했고요. 5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쿠팡은 2017년 3분기 이후에 무려 15분기 연속 매출이 50% 이상 성장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국가별 전자상거래 침투율인데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보다도 높고요. 미국과의 격차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쿠팡의 모바일 쇼핑 앱 순위에서 쿠팡이 가장 수위를 좀 다투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쿠팡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프레시가 신선식품을 2만 원까지 사면은 이제 바로 새벽에 배송이 되는데 사실 혼자 살면 2만 원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빨리 배송 받으려고 2만 원씩 쓰다 보니까 저도 지출에 계속 늘어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이치뱅크에서는 쿠팡에 대한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을 하면서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외국에서는 좀 더 평가를 후하게 받는 기업인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도 로켓 배송처럼 다음 주에 또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